전세 가율이라고 하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한마디로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돈을 적게 들여서 우리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니까 네. 쉽게 설명드리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나는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날씨도 꽤 쌀쌀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 사이에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출근길 괜찮으셨어요? 오늘 지하철이 좀 연착된 것 같고요. 날씨가 좀 춥더라고요. 좀 그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미끄러워서. 길이 미끄러워요. 네, 오늘 넘어지기 소장님도 답답습니다. 사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가급적 꼭 필요하시면 대중교통이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게요. 오늘 작전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에 임장 가려고 광운대 아. 한번 가려고 했는데 네네. 오늘 날씨 보니까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임장. 근데 이번 한 주 동안의 주택시장 상승세, 하락세 어떻게 됐을까요? 주간 동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주간 동향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0.06%, 전주와 동일한데 수도권은 0.01%까지 내려왔고요. 지방은 마이너스 0.04%인데 인천은 마이너스 0.04%고요. 경기도는 0%, 수도권이 0.01이라고 해도 서울을 포함해서 0.01이고요.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 인천은 이제 거의 마이너스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위기 안 좋아진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제 거의 0.06 정도면 지금 분위기면 12월 되면 이제 자동차가 엑셀레이터 밟대고 이제 천천히 속도 줄어들다가 12월 되면 0% 보합으로 멈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성으로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서울은 전주하고 같은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동네별로 차이가 진짜 크네요. 동네별로 네. 크죠. 강남은 0.15% 나왔으니까요. 서초는 0.11%니까 서울 평균보다는 한 2배에서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게 전주와 비교해 보면은요. 전주가 지난주죠. 강남이 0.19%였는데 이번 주는 0.15%, 0.04%포인트 하락폭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강남도 이제 계속 상승폭이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통계에 잡힙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한번 알아보면요. 매매 11월 3주차 매매 수급 지수가 99.9가 나왔는데 네. 6월 4주차 우리 집값 막 이제 올라가기 할 때 그때 21주 만에 이제 100 아래로 처음으로 내려왔는데요. 수급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집을 사려는 분들이 많은 거고요. 100보다 낮으면 팔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100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팔려는 분이 살짝 많아졌다. 서울은 이제 살짝 많아졌다라고 보여지고요. KB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보더라도 100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단기 급등의 피로감에 대출 규제 영향, 트럼프 불확실성까지 몰려서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자라고 지금 돌아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에 갑자기 큰 결정을 보통 이제 안 내년에 하죠, 보자 안 하죠. 이렇게 그렇죠. 넘기시죠. 크리스마스 좀 보내고 캐롤 좀 부르고 이제 내년에 설 지나고 한번 고민해 볼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돈 들어갈 때가 많고. 그럼요. 최근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거 조정됐다고 네. 돈 더 내라고 연락 온 분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 여러 가지 이 부담금 또 연금, 기금 이런 거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만만치 않겠어요. 내년에도.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이제 종전보다 줄었다. 혹은 좀 관망하겠다. 이런 사람이 많다는데 내년 상반기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응답한 설문조사,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온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네. 부동산 알리리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1월 6일에서 11월 18일까지 한 2주 정도 전국에 1,306명을 대상으로 내년 2025년 상반기 주택시장 집값 오를 거야 내릴 거야 한번 찍어봐라고 했는데요. 상승 전망이 32%, 하락 전망이 25%로 상승이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이게 전분기에 조사했을 때는 35.4%에서 32%니까 상승을 전망하신 분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하락보다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네.
왜 상승을 한다는 거야? 이 분위기에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올라갈 것이다. 아마 강남 쪽에 한강벨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 내려가지 않겠냐. 금리 내려가면 집값 올라간다. 세 번째는 급매물 위주로 실수요층들이 여전히 살 것이다 라는 내용들 나왔고 분양시장 분양가 올라가서 활성화된다. 정비사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상승을 전망했고요.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봐도 요즘 경기 너무 좋지 않아.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고 대출 금리 부담도 여전하다. 그리고 이자와 세 부담 증가한다. 이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게 답변 내용을 보면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미래를 예측하게 되면 미래 상황에 대해서 좀 뭔가 변수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도 있고 몇 달 전에도 있었는데 몇 달 전에 또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전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상승 속도가 줄어들었을 뿐이니까 통계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또 그 동네별로 참 차이가 나겠구나 싶은 게 아까 가져와 주신 그 동네별 그 지도를 봤더니 서울 25개구 중에서 12개구는 전주보다 상승률이 둔화됐다 이렇게 가져오셨잖아요. 네. 근데 또 나머지 지역에서는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지역마다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우리 동네는 안 올라도 이제 설문조사하게 되면 그래도 강남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설문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가끔 소장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선도 아파트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KB 들어가시면 보실 있습니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내 새끼가 제일 이쁘잖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제일 이쁜데 내 아들 내 딸이 그 미의 기준을 정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내 눈엔 너무 이쁜데 그래서 미의 기준을 좀 냉정하게 시장에서 볼 필요는 있고요. 누가 정하는지 요걸 보시면 객관적으로 이제 봐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분양권 손피 거래라는 게 있대요. 요 말도 좀 어색한데 손피 거래를 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됐다라고 합니다. 대체 손피 거래가 뭐고 왜 세금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피 거래 이제 이 용어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요. 이게 손에 남는 프리미엄이라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샀다고 할게요. 5억의 분양을 12억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서울이 평균 12억 정도 되니까 12억에 분양을 받아서 17억에 팝니다. 제가 앵커님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저는 5억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얻게 되잖아요. 그쵸.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기본 세율은 60%, 지방세까지 하면 66%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해서 제가 세금을 원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3억 2,8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분양권 서울은 희소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3억 2,800이. 앵커님이 내셔야겠다. 안 그러면 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거야. 내 거 사고 싶으면은 내 세금까지 내 세금까지 당신이 내라라고 하면 3억 2,800을 저는 더 받는 거잖아요. 결국 5억의 시세 차익에 3억 2,800을 더하게 되면 결국에는 8억 2,800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8억 2,800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요거까지는 한번 내게 한 번 정도는 봐줬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득을 받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보면 원래 3억 2,800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5억 2,800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세금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또 부과하게 되고요. 그러면 부과하는 돈만큼 또 세금이 또 나오잖아요. 나오면 또 그 세금에 대해서 또 부과하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부과하겠다. 결국에는 그냥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해서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세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나니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얘기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끼리 그냥 짜고 다운 계약하자. 그냥 가격을 좀 낮춰서 세금을 줄이자라는 이제 서로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질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고를 줬습니다. 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신고 과산세 40% 부과하고 우리 합동 단속한다. 경고를 한번 줬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손피 거래도 하지 말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의 세금이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 전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단속이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조심하셔야 근데 됩니다. 이를 손피 거래라는 게 왕왕 있다는 걸 알았어도 그동안은 이 단속의 실익보다 이 손피 거래가 그렇게 크게 거슬릴 만큼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럼요. 봤던 건데 네. 지금은 이게 눈에 거슬릴 만큼 눈에 띄든지 아니면 단속의 실익이 더 크다고 보는 두 건데 가지를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거래가 주춤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동네별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곳들이 있다고 하면 이게 다운 거래인지 안 팔려서 그 값에 판 건지 그런 건 판단을 어떻게 하죠? 일단 뭐 요즘 워낙 실거래 신고가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 금액이 시세보다 좀 이상하게 나온다면 요즘 굉장히 좀 한국 부동산원에서 일을 잘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뭐가 날아옵니다. 날아와서 소명하라라고 하는데 소명이 안 되면 바로 또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12억 정도 다른 다른 층이 12억, 11억 5천에 거래가 되는데 내가 10억이라든지 9억 5천에 신고하게 되면 거의 적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즘 그냥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2, 3억을 깎아서 팔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 그 사유하고 아, 계약 시점에 전 2개월, 후 2개월의 통장 내용까지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거 불법입니다.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 요것 때문에 아유 다운 거래나 먼저 잡아야지 이것까지 어떻게 잡아요 하시지만 요새 다 잡습니다. 다 잡습니다. 요즘에 다 잡으니까요. 저는 급전이 필요했어요. 이런 거 소명 안 되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시장 이야기를 한동안 거의 안 했어요. 오피스텔 그렇죠.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 오피스텔도 가격이 살짝 살아난다고 하고 오피스텔은 원래 바닥 난방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이 아니니까. 요거 거주용으로 바닥 난방 들어가게 건축 규제를 다 풀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래요? 네. 비아파트 공급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최근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이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아파트 공급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2026년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이제 건축법 개정안 행정 예고까지 했기 때문에요.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은 원래 주택이 아닙니다. 비주택인데 2006년에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허용을 해줬고요. 점점 풀어줍니다. 2009년에는 85제곱미터 이하, 2021년에는 120제곱미터까지 지금은 이제 모든 면적을 다 풀어주게 되고요. 발코니 확장도 이제 해줍니다.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이 이제 허용이 됐었는데 오피스텔은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바닥도 따끈따끈하고 확장해 주니까 내부 공간도 아파트처럼 넓어지니까 네. 그냥 비슷하니까 그냥 아파트 못 들어가면 오피스텔이라도 해라는 신호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공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슷하니까 좀 공급 좀 많이 해주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오피스텔의 아파트 대체제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대체제가 되냐 그러면 사실 관리비도 좀 높기도 하고요. 그래도 전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아도 이렇게 해주면 저는 일정 부분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피스텔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고 다시 네. 분양 저희 준공까지 끝났는데 싸게 드릴게요. 이런 거 많이 오던데 앞으로 이게 시장 반응이 좀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손피거래 관련해서 우리 4444님 아니 소장님 손피거래가 탈세하는 건 아닌데 왜 단속할까요 하셨는데 이걸 왜 탈세라고 보는 거냐면 원래 5억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66.6%에서 3억 2,8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금을 대신 내준 그건 사실상 이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이 현금으로 챙긴다. 정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요 8억 원에 상당하는 이 거래에 대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요 차액이 탈세다. 정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23개월 사이 최고라고 하는데 한 2년 만에 전세가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 이 갭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매매가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나중에 집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세 가율이라고 하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차이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차이가 줄어들게 되면 한마디로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돈을 적게 들여서 우리 전세는 무이자 대출이니까 네. 쉽게 설명드리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무이자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나는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입해도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전국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67.7%나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 6억 7천만 원 정도 상당히 높죠. 그러면 3억 7천이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2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서울은 53.9%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전국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서울은 매매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비교잖아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차이니까 서울은 사실 전세는 실수요자 시장이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물론 돈을 더 지불하긴 합니다만 기대감, 투자 가치를 이제 빼버리기 때문에 결국 집값, 매매 가격은 서울이 훨씬 더 높으니까 전세 가율은 낮은데 제 생각에는 점점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저는 우리 2011년, 12년 정도가 서울이 53%였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서울이 71%까지 올라갑니다. 매매 가격은 지금처럼 주춤한데 네. 전세 가격은 물량이 부족하면서 계속 올라갔고 그렇게 올라간 71%가 2017년부터 집값 밀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지금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 시작됐기 때문에 전세 가율 현재는 53%지만 몇 년 지나면 60%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공급이 뭐 내년이나 후년에 추가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전세 공급이 결국 아파트 전세 공급은 입주 물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입주 물량이거나 기존의 집주인들이 이제 살던 전세집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가능성은 2+2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입주 물량은 2025년은 올해하고 비슷한데 한 2만 5천 호 정도.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빼면 한 2만 5천 호 정도 되는데 2026년부터 이제 7천 호로 떨어지거든요. 아, 차이가 7천 많이 호, 나네요. 7천 호 너무 적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가격은 어떤 식으로든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세금이 올라간다. 요거는 여러 가지 사인이 될 것 같은데 최형숙 님이 그런 의견 주시네요. 저희 동네 아파트는 매매가가 7억인데 전세가가 6억입니다. 이러면은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정말 갭 투자 수요가 이러면 1억 안 들이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생길 수가 분위기가 있는 조금만 거죠. 좋아지게 되면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기대감 생기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게 또 다른 쪽에서는요.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공급이 부족하고 전세금 올라간다. 집값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요 걱정을 하는데 비아파트 시장은 얘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이쪽은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라는데 허그가 이제는 보증보험 담보 인정 비율을 90%에서 80%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세입자 구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못 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아. 되면 왜 못 구하냐면 우리가 이제 역전세, 깡통 전세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보증보험을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원래는 공시가격의 150%에서 인정 비율을 100%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이제 보험 가입이 됐는데 계속 역전세, 전세 사기가 생기니까 이제 한도를 줄였죠. 90% 인정 비율을 100에서 90%로 줄이니까 이게 126%로 내려오게 됩니다. 공시가격의 126%. 그러면 전세가 1억 5천이었는데 보증보험이 1억 5천까지 나오니까 나는 전세 1억 5천을 줬는데 1억 2,600으로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면 새로운 들어오는 세입자는 나는 1억 2,600만 낼래 그렇죠. 라고 내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요. 계속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112%까지 이게 80% 내리면 112%가 되거든요. 다음 세입자는 나는 1억 1,200만 낼래 라고 하면 기존에 1억 5천에 살고 있는 분은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 차익만큼 주인이 돌려줘야 되는데 주인은 돈이 없으니까 전세가 이렇게 떨어져서 안 들어오네 나는 못 주겠어 라고 하면서 이게 모든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세입자는 어떻게 해요? 세입자는 진퇴양난이죠. 집주인한테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집주인 안 된다고 하고 마지막 방법은 경매로 넘겨야 되는데 이제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로 넘기는데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이게 전세 가율이 높아서 내 전세금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를 하고 있고 또 공시가격도 내년에 만약에 공시가격이 내려갈 네. 수도 있잖아요. 비아파트는. 그러면 더 떨어지게 되니까 아파트와는 또 전혀 다른 양상. 결국엔 또 월세 가격 올라가게 되고 불안하니까 또 아파트로 와서 아파트 수요는 또 늘어나는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방선경 님이 제가 버스 타고 서울에 병원에 갔을 때 아파트가 그렇게 많던데
있는데 이게 다 사람이 사는 집인가? 누구 집일까? 아니 이렇게 많은데 왜 집이 없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네요 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동 수요, 갈아타기 수요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빌라에서 전세로 가고 싶어들 하시고 또 전세에서 빌라 거쳐서 아파트로 가고 싶어 하시고 아까 그 빌라에서 아파트로 가고 싶어들 하시고 수도권에서 또 서울 진입을 다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파트가 많이 보여도 실제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강남 일대에서 뭐 부초는 그들만의 리그이기는 합니다만 압구정 재건축이 이 재건축 시장에 정말 아주 뜨거운 화두인데 성수동처럼 70층 고층으로 개발하는 게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사건인데 네. 이제 지난 25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 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 2구역을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하고 같이 이제 확정을 했는데 용적률 300%에 12개 동 2,606세대인데 높이가 250m, 와. 70층 정도. 우리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굉장히 좀 상징성이 있는 우리 트리마제 우리 그렇죠. 알고 있죠. 트리마제 옆에 있는 1, 2, 3, 4구역인데 이게 예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고층으로 개발하려다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사퇴하고 시장이 바뀌면서 35층으로 해. 나는 높이 하는 거 싫어. 무상급식이요. 무상급식이었다. 예. 왜 무상급식이었는지 왜 그게 이슈가 됐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35층으로 되면서 사업이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 심의가 안 나면서 지금까지 멈춰 있다가 이번에 성수하고 압구정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한강변이 이제 70층으로 다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압구정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우리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한 10년, 15년 전에 이제 뭐 세미나 하거나 하게 되면 네.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평당이죠. 1억을 누가 찍을 것인가가 굉장히 이슈였는데 어느 동네가 먼저 가느냐. 그때 강남이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압구정이 가장 먼저 1억 찍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요즘 1억은 다 넘었으니까 압구정이 한 2억, 3억은 가장 먼저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우리가 진짜 언제부터 이 평당 1억 원이라는 돈을 강남의 시장가 아무리 강남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이거 참 모르겠습니다. 한 평도 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지금까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